인사드리는 속도 인사드리고 수학교육 혁신용서 동경학습장입니다. 만나보도록 반갑습니다. 오늘 어머님들하고 2부에 입시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짧게 오늘 그 유치원에 대한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있으면 좀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은데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어머님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작년 12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냐면 우리 어머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선택을 했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문과 이과만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뭐냐면 문과 쪽이다 하게 되면 어쨌든 인문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미적이나 그런 탐구용서 과학탐을 듣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학탐이나 또는 이제 사회탐을 듣는 아이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과, 문과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과, 문과를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선택 과목이 달라질 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고2 때 그전에 이과, 문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이과, 문과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자신의 진로나 진학과 연관해서 선택을 하게 되지만 사실 대부분 아이들은 선택의 기준이 뭐였죠? 이과, 문과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점잖으시군요. 아시는 뭐였죠?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등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수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등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학이 경쟁력이 없는 이과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 깔아주게 되는 거죠. 내신을 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과 쪽 가고 싶기도 하지만 문과 선택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고1 학생들에서 이과 남녀 학생, 문과 남녀 학생의 성취도 차이예요. 보게 되면 이과 여학생이 점수가 제일 높고, 그다음 이과 남학생, 문과 여학생, 문과 남학생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는 수학에 대한 성취도 차이 때문에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차이가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자녀주신 어머니 계실까요? 5학년. 초등학교 자녀주신 어머니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중학교 자녀주신 어머니.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과, 문과로 나눠지는 아이들의 성취도 차이가 없죠, 거의. 그 다음에 이게 5학년 때 오게 되면 5학년 넘어갈 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부터 수학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사춘기가 빨리 와서? 빨리 오는 애들이 쫓아지고? 뭘까요? 5학년 때 수학 교과 과정에서 어떤 단원이 있죠?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의 계산이 나와요. 이때부터 실제로 수학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분수를 제대로 잡고 가는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이후에 이과 쪽으로 발전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처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문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문과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학이 약해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사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어머니나 또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터치해줬다면 아이들이 어때요? 입시 인생이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어머님들. 혹시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이시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생소하게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지금 수능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다 수능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능 볼 때 이과랑 문과랑 수학 교과가 어땠나요? 이과는 수학 가형이라고 해서 이과는 이과끼리 수학 시험 보고, 문과는 나형이라서 문과는 문과끼리 수학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1등에서 9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과하고 문과가 따로 경쟁을 하는 체제였죠. 그래서 수학을 좀 못해서 좀 자신 없어서 문과 쪽으로 가더라도 1등급 받으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나 스카이나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작년 수능부터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문이과 통합형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이 문이과 융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과 이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가 다 공통 과목을 하나 보고, 근데 선택 과목을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를 보고 문과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봐요. 그래서 한꺼번에 1등부터 9등까지 쭉 줄을 세우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어머님께서 자연히 과거에 문과에서 1등급 받았던 애들이 지금 수능에서 1등급 받을 확률이 높아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문과에서 1등이었지만 이과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가장 핫한 최근에 6월 모평 아이들 고3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평에서 이게 성적 표본 조사를 하는데요.
약 50% 정도가 50% 정도 되고 반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표본 1등급 비율을 맞추면 돼요. 이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92.9 1등급에 1등급이 4%거든요. 1등급이 4%에 92.9% 기하과정 합치게 되면 96.7%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1등급이고 합통 선택하는 4.64%, 4%가 5%밖에 안 돼요. 전체 응시인은 46%, 20만에 30만 되는 아이들 중에서 문과 애들은 단 4%에서 5%만 1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어떤 영향을 이따가 우리 이만기 수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이들 대학교 갈 때 수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영수 합쳐가지고 5등급, 6등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문과 애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서 논술을 받고 학생도 내신이 좋아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에서 시작된 수학 갈림길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문과 쪽을 선택하게 되고 문과와 이과에 비해서 확실히 1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현실에서 입시에서 매우 어려운 과거보다 문과 쪽에 입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결국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입시를 좌우하는 가장 힘이 있는 교과목보다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아이의 인생을 장래를 좌우하고 수학은 아이의 무엇을 결정한다? 입시를 결정한다라는 아주 오래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제 초등학교 다니시는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사회나 국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때 반짝하고 열심히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수학은 어때요? 과거의 것들이 이전 학년의 것들이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런다고 해서 누구도 후연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런 교과목이기 때문에 미리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UTM에서는요, 다른 학원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실제로 아이들이 대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실력을 높이고 안정된 성취를 유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세 가지 특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학생 중심 참여 수업입니다. 아마 보시면 말하는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이틀 말하는 수업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행형 개별 맞춤 학습 그리고 완전 학습 시스템입니다. 학생 중심 참여 말하는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는요 4가지 말하기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학업 성취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메타인지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말로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사람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까 일찍 오신 어머님들은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메타인지를 강화해서 학습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말하는 학습의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 방법들은 이따 끝나시면 교재 저쪽에 전시되어 있는데 교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챕터별로 말하기 학습의 방법들이 체계화돼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말하기 학습은 질문식 수업, 거꾸로 설명하기, 또래 가르치기, 토론 발표서 4가지 학습, 말하기 학습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식 수업은요. 저희 학생들이 인터뷰 학생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이다. 1학년 학원에 오게 되면 처음에 오는 곳이 여기 또는 저쪽에 있는 이런 스마트룸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룸이 오세요. 그 1교시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에 배워야 될 월요일이다. 이번 주에 배워야 될 개념에 대한 예습을 여기서 드림 영상을 통해서 예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습하게 되면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저는 1학년 학생인데 이야기할 때 원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첫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디딤 학습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스스로가 개념 노트에다가 쭉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개념을 학습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개념을 가지고 심화 응용할 수 있는 학습들이 필요하죠. 이때 이제 교실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심화 응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아이가 원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어머님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이란 무엇이죠? 중국이면 2학기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 들어서 중국을 다 읽은 걸 거예요. 원이란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보시는 질문이라 살짝 당황스러우시죠? 원이란 다 아시는 것처럼 평면의 한 점, 정점이라고 해요. 평면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제곱을 가리켜서 원이라고 하죠. 아이들 원의 정의를 개념을 배워 공부했어요.
그럼 와서 그 개념을 가지고 심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심화 응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개념을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하겠죠. 개념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심화 응용은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2교시 때 질문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생님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원이란 무엇이지? 하지만 아이들은 질문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답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제대로 합니다. 왜? 불과 공부와 개념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원이란 평면의 한점에서 같은 원의 관계의 집합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반쪽짜리 질문입니다. 왜냐면 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단순히 그 뛰어난 머리로 암기를 한 건지. 그래서 유채민 선생님은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그러면 타원은 원이야, 아니야? 원인데 질문 드려볼게요. 타원은 원인가요, 아닌가요? 원인가요, 아닌가요? 저 원이 아니죠. 왜 아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무슨 소리지? 하시는 어머니도 계실 수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타원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타원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정리 집합이 아니죠. 타원의 정의는 다릅니다. 번역 따라서 배우게 되는데 타원과 원의 정의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 같은 거리에 있는 정리 집합이 아니니까 타원을 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라고는 아니면 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아이죠.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옆에 있는 아이는 그러고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이 바로 유태인의 질문식 수업입니다. 거꾸로 설명하면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냐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3교시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수학 선생님들은 다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첨삭지도 다 해주시죠. 유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채 선생님은 첨삭지도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아이가 틀렸던 문제 중에서 요 문제는 아이가 정말 제대로 이해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할 때 개별로 거꾸로 설명하기를 시킵니다. 아이가 쭉 설명을 제대로 하면 큰 과정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가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구나, 이제 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근데 풀과정을 설명하다 중간에 막힙니다. 이때 뭐가 작동을 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구나는 메타인지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뭐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여전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학습의 포인트의 지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 설명하기고요. 또래 가르치기는 하부터 방식이라고 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가르쳐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때 사실 학습 효과는 듣는 아이가 학습 효과가 있지만 누가 학습 효과가 더 있냐면 말로 설명하는 아이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또래 가르치는데요. 네 번째는 토론 발표 수업입니다. 이따 한번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 챕터 중에 뛰어오르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가 그 단원의 가장 심화된 문제를 다루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챕터를 공부할 때 먼저 문제를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가 짝지어서 그 문제의 풀이 과정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퍼즐 방법 찾아내서 앞에 나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토론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캔버스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보통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 아마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아이가 발표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캔버스마다 선생님마다 토론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토론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업을 하기도 하고 하나이가 힘을 입은 아이가 문제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하죠. 파란옷 입는 걸 맞춰가지고 협수를 가져가 합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협업이 되기도 하고 경쟁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받아서 문제 혼자 푸는 것들보다 아이들의 학습 동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태리 특징은 진행형 개별 맞춤 학습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사실 개별적인 터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과목이니까 다 아는 데서도 공감하시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마다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겠죠. 저희는 저희 진단 도구는요. 학력 진단 평가와 학력 인증 평가라는 두 가지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 진단 평가는 우리 아이의 현재 학년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테스트고요. 학력 인증 평가는 학생들마다 다른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는 테스트입니다. 저희 테스트가 다른 아마 학원을 보내시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렵고 싶고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차이, 어렵고 싶고를 떠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저희 학력 진단 평가, 인증 평가 이 테스트를 보는 올림피아드 교육 재원생이 전국에 약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이번에 학력 진단 평가를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2만 명 학생, 특히 서울에 한 1만 명 되거든요. 그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의 위치가 몇 등급 정도 나오는지 상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마 지금 고등학교 다니시는 어머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큰 성적표죠. 성적표의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교 성적 때는 뭐가 나오냐면 학생의 석차와 등급이 나옵니다. 중학교는 석차와 등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취평가자로서 점수하고요. 점수가 나와요. 점수예요. 그 중학교는 점수가 중요하고 성적표에서 고등학교는 점수가 아닌 뭐가 중요해요? 등수가 중요해요. 등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90점 이상은 맞죠. 우리 중학교는 성적표가 A, B, C, D, E 성취평가에서 중국 우리 딸은 20명이랑 똑같은 책이겠죠.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우리 아이가 2학년부터 시험 보니까 2학년, 3학년 내내 올 A를 맞았어요. 수업 잘해야 돼요. 수업 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어머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한 학교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학기, 2학기에서 A등급 맞는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학교마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40%. A등급 맞는 애가 수많은 애들.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요 적으면 한 25%, 많으면 50%까지 가요. 예를 들어 제가 수원중학교 때 작년별로 봤어요. 1학기 때는 20% 정도 나왔고요. 2학기 때는 40% 정도가 나왔어요. 2학기는 좀 어렵게 냈으니까 좀 쉽게 낼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애가 그냥 평균 해가지고 91점 맞았어요. 그래서 평균으로는 한 30% 정도예요. 그럼 30% 정도면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3에서 4등급, 그럼 40%만 넘으면 4에서 5등급이에요. 우리 아이가 올스마트로 맨날 올스마트 싹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딱 보내놨더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몇 등급 맞냐면 4.5등급 맞는 거예요. 중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목을 잡으시죠. 우리 아이 수업 잘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냐? 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애를 망쳤구나. 언제든지 전화하자. 언제든지 전화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뭐예요? 자기 실력을 꾸준히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전국에 있는 아이가 왜냐면 결국에는 경쟁은 언제 하는 거예요? 수학생들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 수능 때잖아요. 대입 들어갈 때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때잖아요. 결국엔 뭐냐? 어느 정도에서 미리 우리 아이가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가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지 못하면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뒷목을 잡으시고 세월을 한탄하시게 되는 만시지탄이라고 그러죠. 너무 때가 늦었음을 한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어머니께서 입학과 상관없이 분단평가, 인증평가 한 번씩 보시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입시나 인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올림피아드 저희 유체는요, 교재가 학생의 아까 진단평가하고 인증평가를 보게 되면 학생은 자기 성적에 맞게 이제 반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 반편성이 되게 되면 그 반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수련 비슷한 아이들과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진도에 따라 학습을 나가게 되죠. 저희 교재는요, 촘촘하게 학생들이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재는 총 6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준을 맡게 되어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창의융합사고요. 이 부분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4개의 레벨로 A, B, C, D 해서 4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학생들이 학습하고 또 레벨업하면서 교재를 심화시킬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의융합사고까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선행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선행할 때 중학교 교재는 좀 더 촘촘하게 교재 구성이 되어 있어 총 8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신대비 고등학교는 4단계 내신 대비 교재도 총 2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학습을 개인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학생들이 진단평가 받아가지고 자신만의 반에 가서 그 친구들과 같이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진도를 나가는 일반적인 학습 형태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공통과정을 했어요. 공통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 3일째 수업이다 그러게 되면 그냥 이틀을 공통과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수준에 있는 반 아이들이라도 사실은 학습 속도라든지 선행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해결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어머님들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세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반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우리 어머님 닮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을 공통과정으로 선행학습하는 반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아이 중에서 그 중에서 A라는 아이는 3학년 1학기 과정을 아무래도 선행이니까 좀 더 쉬운 레벨의 학습을 해야겠죠, 공통과정을. 근데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면서 1학년 1학기에 좀 더 어려운 높은 고레벨의 교재로 현재 학년 C가로 다시 한번 다져가야 될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2학년 1학기 거를 가져가야 될 아이가 있을 수 있고 3학년 1학기 내용을 좀 쉬운 교재로 공통으로 좀 나가지만 그걸 좀 더 높은 레벨의 교재로 스스로 개별적으로 다져나가야 될 아이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나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이게 바로 개별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정이 1대 4의 수업이라는 개별 과정은요. 강사와 학생 간 1대1 개별 맞춤 학습입니다. 그래서 뭐 문양 풀어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다 피드백 해주고 수업 진도 짜주고 하는 형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시 성취도도 인증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공통과정과 개별과정 학습이 진행돼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전학습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이상적인 공부 형태가 뭐예요? 수업 듣기 전에 예습이죠. 조금 예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교시 때 스마트룸에서 1교시 경영 예습을 진행하게 되고 2교시에 선생님과 함께 말하기 학습 등을 통한 본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3교시 때 첨삭 지도하고 아까 거꾸로 설명한 등의 복습을 통해서 학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초등학교 4학년 최상위반 그리고 그 중학생반들은 주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 수업입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습, 수업, 복습이라는 안전학습의 시스템들을 학원 내에서 만들어가기 위한 거겠죠. 그런 공부를 진행이 된다. 시험 예습을 마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오늘 이따가 우리 이만기 소장님하고 이제 같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겪으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항상 그 최상위권 학생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어때요? 성적이 변화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최상위권입니다. 하위권들은 성적이 바뀌면 안 됐건 잘 못한 걸 거고요. 이제는 중위권에서 중위권이 살짝 다 이런 실제로 현재 이제 올해 수능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수능 보는 아이들이 코로나 됐을 때 고1 됐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그 발견 잘 듣던 아이들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재수입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뭐 장가해야죠. 경쟁력이 있다 자기네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중위권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큰 중위권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들 아마 잘 예상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있죠. 네. 스스로가 자기가 학습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스스로가 자기만의 학습법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머니 스스로 보면 단순히 공부라고 하는 걸 예전 우리 때처럼 무식하게 양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아니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말하기 학습법 같은 효과적인 학습법을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학습법으로 안내해 주시고 그 학습법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고 자기 것을 만들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아이가 어떤 우리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어떤 진학에 대한 그런 좋은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1부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게 되면 그 육체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하기 학습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자세하게 강의드리는 강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어머님들 보니까 굉장히 부러운데요. 다 젊으시고, 제가 아마 애들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선배일 것 같은데요. 몇 마디 조금 덧붙이자면, 애들 키울 때 항상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1번 교육의 속성. 교육의 속성은 상대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진단평가할 때 잠깐 부장님이 소개를 했는데, 우리 애가 지금 우리 수원중학교에서 반에서 1등, 전교 1등 굉장히 감사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최종 실질적인 목표가 뭐죠? 수능 잘 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물론 교육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뭐 전인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같이 교류할 애들은 전국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요즘 또 수강생에서 5, 60만 명, 또 재수생, 반수생까지 합쳐봐요. 굉장히 많은
생활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애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항상 우리 학교, 우리 동네에서 자라고도 아주 좋지만 우리 애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지금 수능 같은 경우 9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2등급인지 1등급인지. 특히 수학은 문과 있고 할 것 없이 메인 아주 그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우리 애가 무슨 뭐 95점, 100점, A등급 이렇게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가서 전국 모의고사 치는 순간 학교에서 맨날 100점 맞았는데 우리 애가 4등급, 3등급 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아니 맨날 이렇게 100점이라도 이게 뭐냐 하는 엄마들도 있고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실상을. 그래서 학원도 지금 뭐 다 다니는 학원 좋은 곳 잘 다니고 있겠지만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그런 학원을 다니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유튜브를 선택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다른 학원 알아보러 다니실 때 항상 초점을 둬야 될 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나,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한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건 1번이에요. 어머님들이 애들 계속 키우는 동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아까 강의하셨는데 우리 진단평가하고 이등평가 설명드리셨죠. 지금 테이블 위에 보면 학력진단 예약 신청서라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만원 받고 테스트해 주는 건데 오늘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무료 교환권, 만원 교환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쓰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사이에 선생님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약일은 우선 어머님이 편한 시간 써주시면 학원에서 다시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시간 맞출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이쪽 수원지방 지금 설명회 다녀보니까 어머님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동네 학원 다니면서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최상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캠퍼스에 와서 테스트해보면 거의 우리 수능으로 하면 우리 7, 8등급 엄마들이 막 기절하는 거죠. 아니 우리 애 굉장히 다른데 왜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들이 원하는 최상위 수학하고 우리 애한테 가장 알맞는 그 학습 퀄리티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이 너무 그냥 최상위 수학 뭐 2등 수학 이런 것만 애한테 풀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나온 레벨, 그래서 우리 애가 부족한 결손 부분을 해소하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약간 좀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워가는 것, 그게 우리 애들한테도 수학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약 신청서 내시고 와서 상담하시면 테스트하면 결과가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2부 강의해 주실 어머님들 아마 학교 다닐 때 언어 영역 하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유명한 옛날에는 강사지만 테스트 하셨지만 지금은 유행 교육 부사장님이자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이만희 소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들으시죠? 네. 하울링 심한 거 조금 조절. 마이크 하울링. 마이크 상황? 좀 올리죠. 괜찮아요? 들리기만 하면 되죠. 전 오늘 한 200명쯤 올 줄 알았어요. 20명 와서 좀 빈정은 상했지만 온 김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EBS 강의할 때 제 강의 혹시 보신 분? 나이 좀 먹었다는 거죠. 나이가 먹었는데 사실 유튜브에 제가 설명하면 몇 년 전에 됐죠? 유튜브이 사실 프린러닝으로 뜬 그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프린러닝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남한테 설명할 줄 아느냐 잘하는 건데 이게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전 미움을 다 받으셨죠?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광고를 거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는데, 오늘은 질문을 먼저 받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조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풀 서비스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부터 오늘 제가 한 얘기의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결론은 뻔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못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0초 정도 시간이 계획을 될 테니까 평소에 내가 뭐가 궁금했다. 입시에 관한 아니면 자녀 시대에 관한 평소에 내가 이건 꼭 해결하고 싶었다는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질문을 받고 제 얘기를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초입니다. 20초 동안 20초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초예요. 그래서 이게 난 참 궁금했다 라는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시작해서 제 반응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초 됩니다. 네. 저희 아이에 대한 질문이 그냥 네. 저희 아이는 평상시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글쓰기 않는 것 같은데 말을 줄이기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어휘가 부족한 건 아닌데 또 표출만 따라해야 될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설명을 잘 못한다. 그렇다고 학생을 그걸 떨어지는 공부 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뭔가 표현력 같은 게 부족하더라.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제 질문 던집니다. 어릴 때 외국서 산다고 하나? 이게 국어에 노출되긴 했어요. 이게 그걸 했다. 네. 이게 몇 살인가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왜 이제 제가 국어 전문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13살까지는 우리가 두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두 개 언어를 그 시기에 습득하면 무리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13살이 넘어가면 외국어 습득이 어려워요. 사실 우리들이 영어를 못하는 많이 배워도 영어를 못했던 이유는 저희들은 중학교에 들어와 영어를 배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릴 때부터 두 개의 언어를 쓰게 되면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베이비시터들이 조선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조금 꼬마하고 베이비시터가 중국어로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개 언어를 할 때 가장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지금 정확히 보시면서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휘력을 길러야 되는데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말 어휘력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잘 안 돼요. 그렇게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왔어요. 왜 은행에서 돈을 찾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입금 출금에 예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딸하나 계집하나 둘이 있는데 둘째 딸아이가 어릴 때 미국에서 한 2년 생활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 문제 틀려왔어요. 왜 틀렸나 했더니 우리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뭘 모르냐면 아빠 관람이 뭐예요? 관람. 다음은 관람한 표정. 그리고 또 틀렸더니 이거 뭐예요? 아빠 소득이 뭐예요? 그렇게 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문맥적인 의미를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면 사회적 의미가 바탕이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걱정할 거리는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도 한 6개월 지나니까 적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외국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상한 병하다 우영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때문에 다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폐가 아니어도 저희들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맞기가 통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직원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저는 이 얘기하고 저는 딴 얘기하고 걱정할 거이 아니다. 다음 질문. 네. 그 아이들 이제 뭐 극심화를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music을 통해서 극심화를 하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고 성인을 그냥 극심화를 하지 않고 그냥 최상의 정도로만 해서 성인을 따르게 되는 친구들하고 이제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또 하나는 성인을 많이 하지 않은 아이가 기숙사 중학교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왜냐면 기숙사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원에서 이제 그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기숙사에 입학하는 거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전학습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극장 효과가 뭐냐면 아는 되는데 맨 앞에 사람이 일었으면 뒤에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또 일었어요. 또 일었어요. 극장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심화학습이에요. 근데 선행도 급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막 점수 뛰고 그래서 저희가 입시를 치러보면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기숙사 학교 얘기를 하는데 기숙사 학교는 저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나오는 대답은 거의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뇌피셜이 있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는 기숙사 학교를 졸업을 했고 작은 아이는 집에서 그냥 다녔는데 큰 아이가 한동안 통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에 나왔죠. 대학교도 서울로 갔으니까 전 지기용인인데 서울로 갔으니까 4년 동안은 내가 거기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한 7년 정도를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게 남이에요.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니까 내가 꼭 하고 뭘 시키면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고 개업을 시키면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쨌든 요즘 애들은 더군다나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면 오인라는 부족한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선행보다는 심화 위주로 시켜주시고 데리고 끼고 사셔라 이렇게. 둘째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때는 저도 제가 소파에 앉아있어요. 왜냐면 저희 집 거실 유리창에다가 내가 필기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해요. 제가 모르죠. 근데 제가 앉아있거나 아니면 저희 집사람을 앉혀놓거나 그때 이제 개봉 앉아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근데 설명을 해 자기는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저한테 질문하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꼭 자기가 수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유치원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에서 좀 그런 수업을 했어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옛날에 그 중앙교회에 그런 TV 전교육 등의 책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고 전 끼고 있는데 성공했다. 큰 아이고 작은 아이가 좋은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행도 큰 놈은 그 당시에 인기 있던 학원 글맥 학원이라고 지금은 지리상학원이 바뀌는 거기다 있는 선행을 엄청 쫙쫙쫙 뽑았죠. 근데 뭐 진도 나간다고 선행한다는 별 개념이 있거든요. 둘째는 제가 끼고 사니까 집에서 다니는 건너도 안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뭔가 설명하는 수업에 의미가 있구나, 끼고 있는 게 낫겠다, 기숙사학교는 딱 됩니다. 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저희 큰애가 똥통대학교 나오면 안 돼요. 좋은 대학 나오면 둘째가 더 좋은 대학 나오면 그만 두시면 이걸 먼저 뽑으시면 그 심화도 보면은 이제 좀 쉬운 심화, 최상위부터 A급이나 블랙라벨이나 이렇게 다 있는데 진짜 블랙라벨까지 다 풀어내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려운 교재, 제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고 너무 어려운 교재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블랙라벨이라는 책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 오늘은 그 책이 진학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학사를 싫어하거든요. 저희가 라이브를 가고 너무 어려운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30일 날
30일 다가오는 30일은 올해 중 1부터 바뀔 대입제도 왜냐하면 논의를 30일로 시작하거든요. 어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수능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공 다 받고 특히 수학을 너무 어렵게 하면 불안해요. 그런 얘기를 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주의소도 보세요. 우리의 주의 우리의 초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질문. 네.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고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은 계속 입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굉장히 개발 쪽의 질문이긴 한데 결국은 학습의 완성도에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 우수하게 면하는 제도가 있지만 학습의 완성도는 하다 보면 멀지. 선생님 저는 제가 지금 입시에 뛰어든 지가 제가 86년부터 입시를 했으니까 30년 조금 넘었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그저 국영수 잘하는 장땡이다라는 거는 10년 됐어요. 근데 저는 국영수가 아니라 수국영이라고 합니다. 수학이 나서 있고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영어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시키는 중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메타인지학 뭐 이상한 얘기 다 필요 없다. 그냥 국영수를 빡세게 돌리면 성공한다. 어떤 제도가 나와도 내신이 중요하고 이것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초등, 중등 때 국어영어 수업에 대한 기본기가 철저하면 커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걸 30년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심화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제도 바뀌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재미있게 공부를 시켜서 국영수를 빡세게 돌릴까. 이것이 가장 좋은 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대화라고 봐요. 대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엄마하고의 대화, 특히 아빠하고의 대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보면 컨설팅을 해보면요. 아빠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아빠의 관계가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해본 집구석들 쭉 보면 어떤 집은요, 제 앞에 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가 삼자 각자 싸워요. 아빠는 엄마하고, 엄마는 아빠하고, 애는 엄마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집들은 와서 화기애애하면 그놈은 이 집은 공부 잘하니까 몇이다. 근데 대화라는 방법은 전 6가지가 있다고 해요. 6가지. 그래서 여기 계신 초등학생 어머니들은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6가지다. 첫째는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가 가장 좋은 건 여행. 코로나도 뭐 있어서 여행 다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용 영어 교육은 필요하다고. 실용. 네 번째는 악기 교육, 피아노 정도 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수영 교육. 그냥 수영이 아니고요. 생존 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독서다. 그 6가지만 잘하면 초등학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근데 6가지 하기에도 복잡시켜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니까. 다음 질문. 나중에 중요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아버님이신 거예요? 여기 강사십니다. 자녀가 있으시죠? 좋다. 마음 편하죠. 선생님 주문하시고요. 없으시면 제 얘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초만 기다립니다. 왜 갑자기 일본 신문이냐? 이게 7월 7일째 일본 산케이라고 하는 아주 평화, 그러니까 당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사를 많이 쓰는 그 신문에 산케이 신문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왜 가냐면 보세요.
그래서 한자가 읽으시니까 저 일본어를 모르지만 메뉴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펙 전쟁이 치열한 대학 입시의 실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를 이렇게 좀 까는 그런 기사, 예. 그 기사가 있는데 제가 확대를 해보면 기사가 오늘 가만히 보면 제가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오른쪽부터 보면 그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고려해서 선택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넷째 줄에 한자가 하나 있죠. 이만기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만기 유의교육학원 소장이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 맨 왼쪽에 있는 요 멘트. 이게 일본 기자가 제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썼는데 한국의 교육은 어쩌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저는 한국의 사교육을 해서 사자를 얘기했는데 일본 기자가 잘못 알아들어서 사자를 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사교육은 못가요. 그러니까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반드시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의 사교육은 한마디로 정의라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나라 사교육은 돈 받아 먹은 만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의 사교육은 사자를 빼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해요. 근데 학점제는 올해 그러니까 중3, 중2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본체는 중1부터인데 학점제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아무런 영향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는 걸 1단이라고 하잖아요. 2시간 수업은 3단이라고 하는데 그 단이라는 개념을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놓고는 대학처럼 본인이 자유롭게 과목을 골라서 수업하기 것이 원칙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 별로 없으니까 과목이 다양하지 않아. 그래서 학점을 실수 나가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상당히 때마다 엄마들하고 얘기해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까 얘기한 1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이과에 보내라고 문과에 보내면 우선 과외가 한다. 근데 이제 아까 엄마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애는 문과적인 적성이 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과에 갔다 보면 이과에 갔다가 문과로 가는 건 쉬운 일인데 문과에 갔다 이과로 가는 건 어려워요. 문과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내신이 좀 한번 여유가 있잖아. 내신이 좋으면 한결 여유가 있어요. 뭘 해도 내신이 좋으면 근데 이제 내신이 좋다고 하는 거는 중3 엄마들한테 고민거리가 됩니다. 어떤 고등학교 가야 오느냐 통상학교, 후진학교, 좋은학교, 나쁜 학교 저는 무조건 내신 잘 가는 고등학교가 최고예요. 단 전사고는 예외다. 전사고라고 하면서 전사고도 많은데 한 4개 정도. 하나고등학교, 민족사고등학교, 용인민족고등학교, 그 다음에 산업국이고 이 정도, 전주 상사하고 이 정도는 가지만 나오면 강화하다. 그 다음에 7번 공부는 타고나더라라고 했어요. 공부는 타고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못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를 갖게 되어 있냐면 엄마를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그 머리 DNA 속에 어떤 DNA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우리가 식당 가면 서빙하는 아줌마를 뭐라고 하는 아줌마라고 부르면 흔히 뭐라고 그러죠? 이모라고. 그 어떤 식당도 고모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할머니가 주는 인상과 친할머니가 주는 인상이 굉장히 달라요. 뭔가 외자가 뭔가 포근하고 온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에 봐도 고모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꼭 가정과의 원인, 뭐 항해하자. 근데 그럼 왜 그러냐면 왜? 그 이유는 우리 X형체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목에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면서 엄마 책임이 크다. 그걸 뒤집어 엎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 못하면요 아무리 공부 시켜도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4%입니다. 4% 확률 때문에 나왔는 것이다. 이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내서 애를 좀 갖다가 보여주세요. 오지랖이 넓은 건 성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기적인 애들이 성질이 잘 나와요. 보면, 저도 뭐, 제가 말씀드렸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랑 나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자폐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많거든요. 이건 자기만큼 모르는 그런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번 앞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럭키 직업은 사자가 되더라고요. 사자가 3개. 모르는 분들은 많았으니까. 교사한테 사자는 맨 왼쪽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사자는 왼쪽 거예요. 가운데 사자는 변호사한테 사자고, 판사와 검사는 뭐예요? 오른쪽,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는 그때의 사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일사자고요. 변호사의 사자, 기회자의 사자, 감정평가자의 사자는 가운데 소비사자입니다. 이게 사자가 달라요. 어쨌든 그래도 사자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서영도 소소한 준중이시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메카로코 배당토라고 하는 것이 기업적인 의식을 바랍니다. 네이버 카카오라인 이런 것도 가능한 토스가 저기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저는 당근 앞에서 당근이 우리가 먹는 캐럿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근처에 당근이라는 거예요. 대강 대입은 하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입 제도가 바뀌어도 내신의 위력이 커지게 되어 있다. 이 점은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돈수를 점점 치료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고, 시주가 많아지고 있는데, 내신과 수능의 위력이 매우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신과 수능의 교과가 강조가 되고, 학점으로 비교가 특별한 약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학점이 약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좋은 대학은 학점이 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치면 학점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점에서의 위력은 이런 판단을 무엇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질문 여러분이 몇 번 하셨지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그 나오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이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 수학 시켜는 공통과목이지만 무조건 기하는 일반 선택이고 기하는 진로 선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향이 미칠 경우 수능이 어려울까요? 아마 올해 고1까지는 수능이 어려울 거고요. 올해 중3 같은 수능 기회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그거야 되겠죠. 블라인드 의심, 전사고 이런 어떤 말 블라인드 뭐냐면 대학 갈 때 고등학교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름을 가려도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어느 학교인지 대충 짐작을 한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색깔이란 거짓말. 왜냐면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
외고네. 이건 알아요. 근데 얘가 어떤 외고네 하는 것은 대원외고를 지내는 그래서 이게 한 1, 2년, 6인외고는 금방 알아요. 그리고 뭐 전사원 금방 아는데 얘가 화성고를 다니는지 아니면 무슨 뭐 과거고를 다니는지 서울고를 다니는지 아니면 오산고를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대는 어때요? 전사고가 어디에? 전사고가 다 좋으면 의대하고 전부 상상고등학교 가야 의대는 잘 갑니다. 동아리는 많아, 동아리는 적당해. 의대 같은 정도는 문화지가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는 것입니다. 6번은 참소하시죠. 서울대학은 좋은 대학이니까 정했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려면 무슨 과목을 이수해야 돼 라고 정해놨어요.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 공과대가 가라고 치면 수학을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이제품 디아스라고 다 합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이상하게 써나가지고 이제품을 선택하면 확통을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는 분위기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혼자 공동교육과정을 듣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서울대 국제화가 나옵니다. 박탐선을 해야 전에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8번이 아마 이제 이게 유튜브에서 고등부에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네. 확률과 통계를 고르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품은 성적이 잘 나와요. 이제는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문과인데, 내가 문과인데 미적을 해야 돼요? 확통을 해야 돼요? 이거 질문이 최강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문과에 미적할까요? 확통할까요? 지금 대치동 흐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미적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꿈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공부가 어떤 엄마가 16번을 질문했더라고요. 우리가 수학만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겠어요? 수학을 못하는 비실자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수학 못하는 내가 못 간다요.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선물이 필요한 것이 19번. 3번이나 과일은 광고보다 적당한 방법이 있을까요? 한 번에 좋을까요? 인간이 좋을까요? 과일이 한 번에 와서 저런 질문을 답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음 강한다고 치면 저는 애마다 달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통제력이 없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인간이 좋다는 신앙이 있지만 애들이 보통 엉덩이가 무거워서 엉덩이 가보면 그냥 나다가 조지는 게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번도 고민거리가 돼요. 왜냐면 내신이 안 나와요. 전화로 갈까요? 말까요? 가끔 엄마들이 질문하거든요. 우리 애가 내신이 너무 안 나오는데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 가면 어떠냐 물어보면 어떨까요? 검정고시 좋은 거면 나쁜 거. 그 검정고시 근데 우리가 검정고시를 치게 되는 목적은 대학 생활을 위해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라고 전제가 되면 검정고시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흐름 보는 매력적은 아니지만 대학만 놓고 보면 고등학교 자퇴하고 학원 가서 인간 공부하는 거 훨씬 힘들어요. 어차피 정신적인 그렇고 근데 살아가는 흐름 보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